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제일 첫 번째 과목의 공중보건학 한번 보시고요. 챕터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1번 보시면은 공중보건학의 그 정의와 개념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날개 부분을 보시면은 출제 경향 파헤치기가 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내린 건강의 정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사회적 안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안녕까지 밑줄을 좀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유념하시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괄호 1번에 그 WHO의 건강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완전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상태까지 밑줄을 좀 쳐두시면 되겠고요. 표시된 거와 같이 43회 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특히나 사회적 안녕이 나와 있죠. Social Well-be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 환경 속에서 그 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우리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푸른색 글씨 부분부터 밑줄을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그 아래 당구장 표시를 한번 보시면요. 그 세계보건기구에 관련돼서 약간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거기도 표시를 좀 할 텐데요. WHO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요. 그 부분 밑줄 해주시고 6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그 다음에 서태평양 이렇게 6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고요. 6개의 지역 사무소 밑줄 해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 밑줄 해주시고 마지막 줄에 이제 북한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면은 공중보건학의 정의가 또 나와 있어요. 자, 윈슬로우의 정의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 정의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자, 땡땡 뒤에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노력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푸른 부분을 좀 나누어서 밑줄을 칠게요. 첫 번째, 질병을 예방한다. 그 부분 밑줄 쳐두시고 기억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치료가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생명을 연장한다. 밑줄, 그 다음 디귿,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윈슬로우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 부분도 출제된 바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한번 살펴보셨고 공중보건학의 역할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환경적 위생 개선이다. 그 부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니은에서는 개인의 위생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개인 동그라미 쳐주시고 위생교육 밑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디귿이죠. 디귿에서는 조기 진단, 그 다음 치료 각각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이것을 위한 의료 및 간호봉사의 조직화다. 그 부분 밑줄을 쭉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리을에서는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밑줄 치시진 말고요. 맨 앞부분에 감염병 예방관리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공중보건의 3대 목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 놓을 텐데요. 제일 먼저가 생명 연장이죠. 그리고 질병 예방.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신적, 신체적 효율의 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요거를 이제 좀 각각 끊어서 외우실 때
그냥 외우시지 말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효율까지도 증진시키는 것이 공중보건의 3대 목적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처럼 외워두시면은 훨씬 더 암기하시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서 구분을 해주시고 그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요. 공중보건의 대상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땡땡 뒤에 푸른색 글씨에 표시를 하시는데요. 지역사회에다가 박스를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있는 전체 주민이 공중보건의 대상이 되는 거죠.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지역사회가 보건사업 수행의 최소 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짚어주시고 오른쪽 날개의 두 번째 알아두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아두기는 지금 WHO의 헌법 전문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알아두기에서 건강 개념의 변천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신체 개념이었어요. 신체에다 동그라미 해두시고 자, 몸만 건강하면 된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다가 점차 발전해서 심신의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심신 그러면 몸과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까지도 중요시하게 되었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생활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신체, 심신, 그 다음에 생활 이렇게 각각 동그라미 쳐두시고 변천되어 있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박스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중보건학의 분야와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은 공중보건학과 관련된 학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위생학이라든가 예방의학, 사회의학, 지역사회의학, 건설의학, 보건의료학 등등의 학문이 여기에 관련된 학문들입니다. 예방의학이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보건 자체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통해서 생명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좀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의학이 여기 들어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핵심 OX 문제 중에서는 두 번째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공중보건의 대상은 개인의 건강이다 그랬는데 저희가 방금 살펴보셨죠. 공중보건 대상은요.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괄호 2번에는 공중보건학의 분야가 나와 있죠.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기초 개념 분야가 있고 그 다음 역학 분야, 그 다음 환경보건 분야, 보건관리 분야 이렇게 해서 크게 4개로 나누어 두었는데요. 이 4개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역학 분야만 표시를 하나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학 분야에 역학, 감염병 관리, 그 다음에 기생충 관리가 있고요. 질병 관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관리만 좀 박스를 해놓으시고 그 이후에 있는 거, 보건, 행정, 통계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라는 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요. 질병 관리 박스 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에 나와 있는 공중보건 활동이에요. 자, 공중보건 활동 한번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1번 내용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위주다. 그 부분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에서는 또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죠. 마지막 줄에 있는 예방활동입니다. 예방활동에다가 밑줄을 해두시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5번째 동그라미에서는요. 대중교육이다. 그 부분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6번째 동그라미에서는 계획 및 평가. 종합보건 계획 및 평가입니다. 계획 및 평가에 밑줄 해놓으시고 자 7번 동그라미는 연구활동 해가지고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연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활동들이 공중보건 활동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괄호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4번에서는 공중보건학하고 임상의학하고를 비교를 해놨어요. 이 표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대상, 목적, 진단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학은 어때요? 대상에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반면에 임상의학 같은 경우는 환자죠. 아픈 사람. 개인이라고 표현하셔도 괜찮고요. 그 개인은 어떤 사람이다? 아픈 환자입니다.
그 다음 목적을 살펴보시면 공중보건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반면 임상의학은 대상이 환자이니만큼 환자의 치료가 그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 진단 방법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공중보건학에서의 진단은요. 보건 통계에 의합니다. 보건 통계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임상의학은 임상실험에 의한다. 비교를 잘 해두시고요. 5번째 괄호 질병의 발생과 예방 대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나와 있죠. 기억의 병인, 에이전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인의 동그라미 해주시고 니은에도 동그라미, 디귿에도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세요. 병인, 숙주, 환경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들이 딱 맞아 떨어져야 질병이 발생되는 겁니다.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3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질병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먼저 병인 요인을 살펴보시면 에이전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영양소의 요인도 있고 생물학적 요인, 화학적 요인, 그 다음에 물리적 요인, 그 밖에 이제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영양소 요인을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 과거의 경우에는 영양소가 부족해서 결핍됨으로써 많은 질병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현재는 어떻죠? 영양이 너무 과잉돼서 생겨나는 질병들이 더 많아졌다. 그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2번째 생물학적 요인은요.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미생물 병원체를 생물학적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진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화학적 요인으로는 중금속,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가 알코올도 여기 들어가고요. 독성 물질, 그 밖에 또 강산, 강염기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요인으로는 방사능, 자외선, 열, 중력, 압력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요. 구분 가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유전적 요인 나와 있죠. 유전적 요인은 요즘에 들어서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유전적인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대머리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도 여기 포함될 수 있겠죠. 암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유전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니은의 숙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숙주. 이 숙주는 감수성 있는 인간 숙주를 의미합니다. 감수성 있는 인간 숙주를 이야기해요. 우리죠. 자, 해서 연령이라든가 성별, 인종, 직업, 그리고 가족력. 가족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가족력은 병인에서 보면은 그 유전적 요인하고 이렇게 매칭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건강 상태라든가 그 숙주의 면역 상태, 인간의 행태 이러한 것들이 숙주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환경이 나와 있는데요. 이 환경은 기억과 니은 요인 이외의 모든 것을 환경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병인과 인간 숙주를 제외한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 이런 것 등이 있다라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왼쪽 날개 알아두기를 한번 보시면요. 질병 발생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생태학적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생태학적 요인은요. 질병 발생의 3요소인 병인, 숙주, 환경 요것들이 있었죠. 이게 질병 발생의 3요소다라고 만들어진 모형이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이 생태학적 모형은 감염병 질환의 그 발생 기전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적합한 모형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이들 발생하고 있는 만성 퇴행성 질환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째 점에 나와 있는 생물의학적 모형이 있는데요. 땡땡 뒤에 밑줄 하나 칠게요. 인체를 기계적 구조로 이해한다. 거기 하나 밑줄 해놓으세요. 인체를 기계적 구조로 이해. 예.
이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정신신체 이원론이라고도 하니까 그렇게 하나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고, 끊어서 그 뒷부분에 질병은 특정 세균이나 화학물질 등 단일한 원인으로 생긴다라는 이론이에요.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질병은 특정 세균이나 화학물질 등 단일한 원인에다가 밑줄. 자, 그리고요, 이러한 생물의학적 모형은 다분히 치료 중심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잘 챙겨 두시고, 여기에는 이제 특정 병인론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파스투르라든지 코흐 이러한 학자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 점에 나와 있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있어요. 이거는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행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모델이에요. 개인과 집단의 행태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되겠고, 이 모형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생태학적 그 모형에서 이 병원체가 있었죠. 병원체. 그 병원체 대신에 개인 행태 요인으로 이렇게 대체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성 퇴행성 질환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형이기도 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주장하는 모형이 바로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자, 질병 발생 모형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레벨과 클락 교수의 질병 자연사에 따른 5단계 예방 조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옆에 보시면 상당히 동그라미가 많죠. 네, 가장 최근에는 41회 때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39, 38, 37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올 때도 있었기 때문에 44회 시험 보시고 나서 조금 뜸한데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동그라미 앞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그 표 자체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날개에 출제 경향 파헤치기 한번 보시면요. 밑줄 그어둘게요. 예방 차원과 예방 대책, 그 다음에 질병의 과정을 연결해서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항목이 예방 차원이고요. 중간 부분이 질병의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이 이제 예방 대책으로 되어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는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되어 있고요. 1차 예방과 2차 예방은 단계가 2단계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을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1차 예방에는요, 1단계와 2단계의 질병 과정으로 나뉘는데 1단계는 비병원성기예요. 자, 이 비병원성기의 예방 대책은 적극적인 예방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에 동그라미를 해 두시고, 이때는요, 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1차 예방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그 다음에 환경도 깔끔하게 해야지 해서 적극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적극적인 예방을 하는 단계가 바로 적극적 예방 1단계고요. 2단계는 초기 병원성기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소극적 예방이라고 해요. 소극적에 역시 동그라미 해두시고, 특수 예방이라든가 예방접종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방접종에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숙주의 면역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1차 예방은 이렇게 적극적 예방, 그 다음에 소극적 예방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2차 예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예방은 3단계와 4단계의 질병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3단계는 불연성 감염기입니다. 불연성 감염기. 이거는 잠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복기예요. 불연성 감염기 밑에다가 잠복기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 예방 대책에서 중증화의 예방이다. 이것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집단 검진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밑줄을 해두시고 4단계로 넘어가면 발현성 질환기입니다. 예, 발현성 질환기. 요거는 질병의 임상적인 그 증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발현성이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조기 치료로 인한 악화를 방지한다. 자, 조기라고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2차 예방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악화 방지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악화만 방지하는 게 아니라 장애도 방지해요.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고 장애 방지 하나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은 3차 예방에 해당하는데 질병 과정은요 5단계의 회복기입니다. 자, 회복기는 예방 대책으로서 무능력을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사회생활 복귀 밑줄 쳐두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장애 극복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3차 예방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밑에 역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위와 같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현대적 개념의 예방 대책을 우리는 포괄보건의료라고 합니다. 자, 질병을 예방하고부터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현대적 개념의 예방 대책 밑줄 해 놓으시고 자, 포괄보건의료에다가 박스를 해 놓으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3번 동그라미로 넘어가는데 질병의 예방 대책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역시 여러 차례 출제된 바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되는데 기억에 1차 예방이 먼저 나와 있죠. 땡땡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예방 접종, 환경위생관리, 생활개선, 보건교육, 그 다음 모자보건 사업 등이 1차 예방에 들어가요. 그 적극적 예방과 소극적 예방이 모두 다 포함된 내용이죠. 밑줄을 쫙 그어두시고 자, 이거는 어떻다 그랬어요? 1차 예방은요, 병 걸린 게 아니에요. 뭐 건강을 증진시킨다든가 환경 개선하는 거, 병 걸리기 전에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방접종도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들은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들입니다. 자, 기억 뒤에 저희가 밑줄을 그었죠? 화살표로 이렇게 해두시고 질병 발생 전 실시라고 하나 써두시면 되겠고요. 니은의 2차 예방 보도록 할게요. 자, 땡땡 뒤에 끊어서 밑줄 치겠습니다. 조기 건강진단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조기 치료 밑줄을 해두세요. 그 다음 질병의 진행 감소 밑줄 쳐두시고 두 번째 줄에 후유증 방지 등에다가 밑줄 해두시면 됩니다. 조기 그 부분이 2차 예방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디귿의 3차 예방은요. 재활 밑줄 해두시고 여기에는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하나 써놨던 거 밑줄 쳤던 거죠. 사회생활 복귀 등 거기까지 밑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괄호 6번의 보건의료 사업입니다. 네, 이 부분 가장 최근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 1번이네요, 여기는. 1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1차 보건의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방하고 비슷하죠. 자, 1차 보건의료는요. 괄호 안에 밑줄 치도록 할게요. 예방적 보건의료 사업이에요. 밑줄 해두시고 예방적 보건의료 사업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요. 예방접종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요, 땡땡 뒤에 있는 내용들이 1차 보건의료인지 2차 보건의료의 그 내용들인지 혹은 3차 내용인지 구분을 좀 해두셔야 돼요. 예방적 보건의료 사업인 1차 보건의료는요, 예방접종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기니까 밑줄은 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자세히 봐주시고, 영양을 개선하고, 그 다음 모자보건, 그 식수위생관리, 풍토병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흔한 질병, 그리고 상해에 대한 치료, 보건교육 이러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이 1차 보건의료에 관련된 거는 1978년 알마타 선언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건데 이 선언 내용을 간략히 보시자면은 2000년까지는 우리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건강을 누리게 하자. 그게 이제 이 알마타 선언에서 주장하는 바였거든요. 지금 되돌아보시면은 2000년이 훌쩍 지났지만 네, 인류 모두가 건강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예방적 보건의료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 1차 보건의료는 거창한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역사회 수준에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그 보건의료가 바로 1차 보건의료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거. 지역사회 수준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에 2차 보건의료가 나왔죠. 역시 이것도 괄호 안을 밑줄 칠 건데요. 치료 및 환자 관리 사업이라고 해요. 밑줄. 응급처치 질병관리, 뭐 급성질환 관리. 예, 이거는 이미 이제 조금 입원 환자 관리 해가지고 요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보다는 조금 그걸 넘어섰죠. 건강검진이라든가 뭐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종합병원과 같은 이런 전문 병원의 활동을 요구하는 보건의료가 2차 보건의료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두시고, 세 번째의 3차 보건의료는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재활 및 만성질환 사업이에요. 역시 그 부분도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재활 환자 관리하고, 회복기 환자 관리하고, 만성질환 관리하고, 노인 간호가 여기 포함된다라는 거. 이런 활동들이 3차 보건의료 활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 2, 3차 보건의료 활동들을 구분을 해두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자, 괄호 7번에 나와 있는 국제건강증진회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제1차 오타와 해가지고 오타와 헌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괄호 6번에서는 알마타 선언을 말씀드렸죠. 그거 하나 기억을 또 해놓으시고, 자, 오타와 헌장 한번 볼게요. 이거는 캐나다 오타와 지명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1986년 11월에 발표가 된 겁니다. 이 동그라미 1번에 뒤에 보시면은 건강 증진 3대 원칙하고 5대 활동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오타와 헌장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오타와 헌장은 세계 공중보건 역사에 아주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파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괄호 안에 건강증진 3대 원칙, 5대 활동 요소, 그 부분 밑줄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기억해 두시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건강증진 3대 원칙은 뭐냐면요. 첫 번째, 옹호하고 주장하자. 이거예요. advocate. 그 다음 이 두 번째는 역량을 강화하자. enable. 그 다음에 3번은 조정하고 중재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mediate 이렇게 돼 있어서 건강증진 3대 원칙 이런 것 있고, 그 다음에 5대 활동 요소로는 첫 번째 건강에 이로운 공공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원적 환경들을 창조해야 한다. 세 번째 지역사회 활동 등을 강화하라. 네 번째는 개인의 수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 수기라고 하는 거는 스킬, 기술을 이야기해요. 건강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강 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라.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동그라미부터 9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날개에서 알아두게 보시면은 라론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44회 때 죄송합니다. 라론드 보고서가 이제 출제된 바가 있는데, 이 라론드는 1974년의 그 캐나다 보건부 장관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보고서 낸 거를 이름을 따서, 원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라론드 보고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점에서 건강 결정 요인을 나누었어요. 이 보고서에서 건강 결정 요인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 요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 하나 슬러시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이 있다. 네.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가 있다. 네, 세 가지 나왔죠. 그리고 생활 양식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건강 결정 요인을 나누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점 보시면은 생활 양식이 이제 1974년도에 등장했으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생활 양식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생활 양식의 변화와 환경 개선이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다 라고 주장한 게 이 바로 라론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표시를 해두시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적 의미의 건강 증진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 건강 증진의 개념을 표명화한 것이 바로 이 라론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건의료 체계,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인, 환경, 생활 습관 이렇게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의 장 모형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건강의 장이라는 모형. 저희가 왼쪽 페이지에서 질병 발생 모형 보신 것처럼 이 건강의 장 모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라론드 보고서다 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라론드 보고서인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OX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는 괄호 8번 국민건강증진계획입니다. 헬스플랜 2030 또는요 요 헬스플랜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HP 2030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 요거 국민건강증진계획이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국민건강증진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앞서서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정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밑줄 쳐 놓을게요. 예,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예,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파란 글씨 끝까지 밑줄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질병 사전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서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및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개념도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살짝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제일 먼저 보시면은요. 좀 덜 푸른 걸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만 요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모든 사람. 대략적인 그 개념도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비전이에요. 비전은 모든 사람의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요게 비전이고요. 그 다음 항목이 이제 목표하고 중심과제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 목표와 중심 과제가 더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별표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목표는 뭡니까? 건강 수명 연장. 네, 글씨가 작아서 좀 보시기 힘들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 다음에 건강 형평성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건강 수명은 도대체 뭐냐? 그냥 수명도 아니고 건강 수명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 날개에 알아두기 보시면은 첫 번째 점에 건강 수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 수명의 박스. 이건 그 뒤에 밑줄 쳐두시면 되는데요.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안 아프고 사는 기간을 이야기해요. 요즘에 평균 수명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아주 장수하는 뭐 앞으로는 더 장수하시겠지만 장수하는 기간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상당 기간을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 기간 말고 안 아프고 사는 기간을 건강 수명이라고 한다라는 거 정의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 HP 2030에서는요. 이 건강 수명을 73.3세까지로 하자. 그때까지는 안 아프고 살 수 있도록 하자. 그 전에 뭐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자. 그 얘기죠.
그게 목표예요. 자, 세 번째 줄에 73.3세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수명 정의하고 HP2030에서 제시한 건강수명은 73.3세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형평성 재고라고 했는데 건강형평성이 뭐냐? 네, 두 번째 점에 건강형평성 박스 해주시고 거주 지역이라든가 뭐 경제력이라든가 학력 수준이라든가 뭐 성별 이런 것 등에 차별받지 않고 자,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칠게요. 모든 사람이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갖는 것까지 밑줄 쳐두시면 돼요.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치료를 받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좋다라는 거, 해외까지 가거나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치료를 하고자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네, 기회가 없어서 아프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더 빨리 사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 어떤 조건에도 차별받지 않고 그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자. 그게 건강 형평성이고요. 요것을 제고한다라는 것이 HP2030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점과제죠. 중점과제는 도대체 뭐냐? 예, 제가 중심과제라고 썼으니까 이거 중점으로 바꿀게요. 중점과제는 지금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아주 흐릿하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중점과제 6개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네, 6개니까 동그라미를 6개로 하겠습니다. 중점과제 6개, 그다음 목표는 도대체 뭐냐? 예, 비전 요거 보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 건강생활 실천 있죠. 맨 앞에 나와 있는 얘가 제일 좀 중요해요. 거기에 금연, 절주, 예, 이거 금주는 아니에요. 절주예요. 그 다음에 영양, 신체 활동, 구강 건강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묶어두시고 별표를 해놓으세요. 중점 과제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요것들이 바로 이제 기본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박스 세 번째 공중보건학의 발달서입니다. 내용 들어가시기 전에 왼쪽 날개 출제 경향 한번 보시면은 인물과 그 인물의 업적을 제대로 연결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그걸 많이 묻고 있어요. 자, 연결까지 밑줄 해두시면 되겠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크게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근대, 근세, 근대. 예, 세대예요, 세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대하고 근세하고 도대체 누가 먼저냐? 세대입니다.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 넘기시면 이제 현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중보건학의 그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뭐 세계사라든가 한국사라든가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흐름을 쭉 파악하시고 어느 시대에 어떤 학자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괄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죠. 5번은 뒤쪽에 있는데 저는 오늘 4번까지 할 예정입니다. 자, 고대, 근세, 중세죠. 근세, 중세, 근대에다가 먼저 크게 박스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따라서는 얘네들의 별명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별명은 괄호 뒤에 있습니다. 뭐 세세히 좀 이렇게 시대가 뭐 AD 몇 년, 뭐 BC에서부터 AD 몇 년까지 그 연도를 대략적으로 기억하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것들은 참고로 하시고 그 별명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뒤에 이렇게 막대기 나와 있고 쓰여 있습니다. 고대는 환경위생시대예요. 환경위생시대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중세는 암흑기예요. 종교가 지배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가 발달하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질병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아주 어두운 시기입니다. 암흑기, 그 다음에
다음에 오는 근세는 이제 슬슬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여명기 혹은 아기가 태어나면 요람에 있죠. 요람기. 그 다음에 근대는 황립기 혹은 감염병 예방의 시대다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각각의 별명까지도 밑줄 그어놓고 잘 기억을 하시고요. 바로 1번의 고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는 환경위생시대라고 불리우는데요. 자, 1번 동그라미 보시면 고대 인도의 베다 시대 나와 있어요. 고대 인도에서도 뭐 음식이나 의복, 신체의 청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리스 히포크라테스가 중요하죠. 자, 그리스의 이 부분이 아닌데 제목이 요거는 별명이니까 그 밑에다가 좀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자, 그리스 히포크라테스는요. 히포크라테스 전집을 통해 가지고 책이에요. 장기설하고 사액체설을 주장했어요. 물론 그 의학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뭐 주장을 많이 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장기설.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줄 뒷부분이죠. 사액체설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세요. 장기설과 사액체설. 사액체설은요. 사체액설 뭐 이렇게도 표현되니까요. 같은 것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장기설은 뭐냐면 오염된 공기라든가 오염된 물 이런 것들이 질병을 발생시키는 거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액체설은 우리 몸 안에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네, 발음이 좀 이상하죠? 흑담즙.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액체설 혹은 사체액설이다. 이거는 그리스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요. 로마 시대 때 상당히 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공중 목욕탕 이런 것들 잘 돼 있죠. 그런 내용들 하고 뭐 사체 매장 등에 관한 금지 규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갈레누스 이야기 나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을 계속 발전시킨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에 바빌로니아를 지배했던 함무라비 대왕, 함무라비 법전 딱 떠오르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데 자,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대왕의 법전에 의료제도, 그 다음 의사의 지위 이런 것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무라비부터 기록이 있다. 기록까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괄호 2번에 중세로 넘어올게요. 아주 어두웠던 시기, 암흑기예요. 자, 1번 동그라미에서 페스트라든가 뭐 천연두, 디프테리아, 홍역, 한센병 이런 아주 많은 감염병들이 유행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한센병 등까지만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덕에 방역의사라든가 빈민구제의사의 활동이 활발했어요. 방역의사 동그라미, 빈민구제의사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요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죠. 3번 동그라미에 쿼런틴, 검역제도가 이제 이때 만들어졌어요. 검역제도. 검역제도에다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거는 징기스칸이 유럽 정벌을 할 때 이게 이제 패스트가 상당히 유행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게 되죠. 자, 패스트 하나 밑줄 쳐두시고 그런 연유로 해서 검역법을 제정해요. 그리고 검역소를 설치하게 돼요. 대략 14세기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4세기 마르세유에 최초로 검역소가 설치됩니다. 검역법 제정, 검역소 설치까지 밑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보건학적 면에서 원체 전쟁도 많았고 감염병도 많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종교가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시기라서 암흑기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3번 괄호에 근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슬슬 눈뜨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예요. 자, 여명기, 요람기 이렇게 불리우는데 자, 바로 밑에 줄이죠. 공중보건학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체계까지 밑줄을 쳐두시고 1번부터 9번까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1번 동그라미에 프라카스토로에다가 박스 하나 해놓으세요. 자, 이 프라카스토로는 1530년대
야, 우리 눈에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병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는 질병의 병인이 되는 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프라카스토로. 근데 이게 사실 과학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주장만 해서는 안 돼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후에 레베눅이 1673년이죠. 상당히 많은 시기가 지나가서 현미경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그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최초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해 주시면 돼요. 프라카스토로 박스 치시고 밑줄 치셨죠? 화살표 뒤에 레벤훅 박스에 두시고 현미경으로 미생물 최초 발견 밑줄.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그랜트는요. 보건 통계를 도입했습니다. 보건 통계 밑줄 해두시고 자 3번 동그라미부터 8번 동그라미까지요. 3번에서부터 8번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쫙 묶어주시고 요 사람들 좀 많이 등장해요. 헷갈리시기 쉬우니까 좀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특히나 좀 더 잘. 라마찌니 박스에 두시고요. 5번에 포트 박스, 6번에 제너 박스, 7번에 프랭크 박스에 놓으세요. 라마찌니부터 보시면은 1713년인데요. 땡땡 뒤에 직업병에 관한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공중보건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밑줄 쫙 해두시고 그 다음 4번 동그라미에 세계 최초의 국세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밑줄 쭉 해두시고요. 어디서? 1749년에 스웨덴에서 실시됐어요. 스웨덴 동그라미. 그 국세조사 인구 센서스예요. 이 국세조사는 독립국가가 행정의 기본적 자료로서 인적 구조라든가 뭐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취업 상황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총수 조사를 의미해요. 그게 이제 1700년대에 스웨덴에서 최초로 실시됐다라는 거. 그다음 5번의 포트는요. 굴뚝청소부 얘기가 나오면 이제 포트를 떠올리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그렇긴 했겠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벽난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불을 떼게 되면 굴뚝에 그름이 많아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굴뚝 청소부가 있었는데 이들을 살펴보니까 굴뚝 청소부에게 유난히도 음낭암이 많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굴뚝 청소부의 암이로구나 해가지고 최초의 직업병으로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뒤에 최초의 직업병인 음낭암 발견 밑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종두법, 천연두 접종법. 종두법은 지석영 선생님 거죠. 천연두 접종법을 제너가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 프랭크는 땡땡 뒤에 1800년경에 최초의 공중보건학 저서인 전의사 경찰 체계를 출간했습니다. 이게 밑줄. 말은 왠지 공중보건학 저서 같지가 않지만 요게 그러한 공중보건학 저서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8번 동그라미에 체드윅 나오면요. 열병 보고서에다 밑줄 해 놓으세요. 이거는 공중보건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열병 보고서예요. 열병 보고서 그러면 체드윅. 기억하시고 자 공중보건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그랬죠. 마지막 9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영국에서 제정됩니다. 1848년에 영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보건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자 땡땡 뒤 보건행정의 기틀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제너가 1798년에 천연두 접종법을 개발했는데요. 오른쪽 날개에서 알아두기 살짝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최초로 지석영 선생님이 종두법을 개발하셨죠. 실시했죠. 개발했다니까 좀 이상하다. 실시하셨죠. 1879년입니다. 지석영의 종두법 밑줄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 두 번째 있는 당구장 표시는 조금 후에 할게요. 자 이제는 괄호 4번의 근대로 넘어왔습니다. 황립기. 황립기 감염병 예방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부분 밑줄 쳐두셨죠? 그 뒤에 땡땡 해놓으시고 땡땡 해놓으신 다음에 세균 발견으로 개인위생이 대두됐다라고 써두세요. 세균의 발견으로 개인위생 대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하게 있어야 되겠네. 그 개인위생이 대두됐고요. 예방의학이 강조되는 그러한 때죠. 예방의학 강조.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자, 바로 아랫줄에 예방사상 확립에다가 밑줄. 네, 제가 말씀드린 예방의학이 강조된 시기다 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첫 번째 존 스노우 나와 있습니다. 존 스노우 밑줄 쳐놓으시고요. 땡땡 뒤 보시면요.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 보고서 있어요. 거기다 밑줄. 이 보고서에 의해서 콜레라의 역학적인 전파 양상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보고서예요. 자, 밑줄을 쳐두셨죠? 그리고 이 보고서는요, 그 뒤에 장기서를 뒤집고 감염병 감염서를 입증하는 동기가 됩니다. 자, 입증까지 밑줄. 그래서 우리는 존 스노우를 근대 역학의 시조라고 불러요. 예, 그 뒤에 38이라고 써놓아진 그 파란색 글씨 뒤에요. 근대 역학의 시조라고 써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파스투르입니다. 미생물 병인설을 주장했어요. 파란 글씨 미생물 병인설 밑줄. 이게 질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했었던 것을 부인한 내용이죠. 미생물에 의해서 병이 발생되는 거다. 그래서 이 파스테르는요, 근대의학의 창시자입니다. 그 뒤에 근대의학의 창시자라고 하나 써두시고요. 그 다음 3번의 라스보는요, 최초로 방문 간호 사업을 실시했어요. 실시까지 밑줄. 자,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오늘날 보건소가 된 겁니다. 자, 보건소제도 효시 밑줄 해두시고요. 4번에 페텐코퍼 나왔습니다. 자, 위생학 교실 창립에다가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자, 환경위생학을 실시했어요. 빈 여백에다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코흐가 나와 있죠. 탄저균의 실체를 밝힌 밑줄. 이게 탄저균을 처음으로 발견한 건 아니에요. 탄저균이 어떤 균인지 실체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거 살짝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지석영 선생님 종두번 밑줄 친 알아두기 있었죠. 그 두 번째가 탄저균을 발견한 사람은 코흐가 아니에요. 디바인이 탄저균을 발견했고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 균을 발견했고, 그 균이 탄저를 일으킨다라는 거, 그런 실체를 밝힌 게 코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밑줄 칠게요. 다시 코흐. 결핵균과 콜레라균을 발견. 결핵하고 콜레라균은 코흐가 발견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빈 여백 있죠? 각종 소독법이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6번에 비스마르크 나와 있습니다. 정치인인데요. 자, 땡땡 뒤에 사회보장 제도 창시자 밑줄 해두시고 끊어서 그 뒤에 근로자 질병보호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밑줄 하나 해주세요. 자, 근대까지 설명이 다 되었고요. 핵심 OX 문제 한번 보시면 3개 다 풀 텐데요. 자, HP 2030의 건강 수명 목표는 73.3세다. 어때요? 맞죠? O 해주시고 2번 세계 최초 공중보건법은 영국에서 제정됐다. 맞죠? 근세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항목입니다. O 해주시면 되고 3번에 위생행정은 라마찌니가 저술했다. 아까 위생행정, 요게 전이사 경찰 체계하고 같은 거예요. 프랭크가 한 거죠. 프랭크가. 자, 라마찌는요, 직업병에 관한 저서를 썼습니다. 직업병에 관한 저서. 공중보건에 기초를 확립했다고 저 위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답은 X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강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